안녕하십니까. 취미형 유튜버. 예, 오늘은 동탄 2 신도시 2지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잠실역 광역환승센터에서 6009번을 타니까 여기 바로 45분 만에 도착하네요. 어, 여러 가지 출퇴근이나 서울 출퇴근이나 이런 편의성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다시피 뭐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지만은 좀 뭐 집값도 오르고 있고 좀 떠오르는 신도시다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현장 답사 겸 뭐 어떤 데인가 말로만 듣는 거하고 봉이 보이시죠? 손 쥐고 있는 봉이. 이걸 잠깐 고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혼자 찍고 편집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저기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봉 같은 게 보여서 조금 죄송합니다. 뭐 근데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이게 저기 삼성 갤럭시가 요즘 카메라나 동영상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플을 써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애플 못지않게 여러 가지 기술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헤드폰 자체가 하드웨어적인 스펙만 본다면 삼성이 훨씬 낫지 않나. 근데 이제 뭐 애플 아이폰은 소프트웨어 파워가 세죠. 그 다음에 생태계가 조성도 있고 사용자층이 훨씬 더 높고 뭐 그런 거 있는데 또 단점도 있죠. 모든 게 유료라는 거. 뭐 하나 하려면 다 돈 내야 되고 일반 사용자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또 핸드폰 가격이 되게 비싸고 소프트웨어 같은 게 되게 고가이고 대부분 유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면이 있어서 이제 이야기가 엮기로 샜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광역센터에서 이제 G6009번을 타고 동탄 2지구 이 신도시에 와봤습니다. 느낌은 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텅 빈 도시다. 근데 아파트 값은 무지하게 비싸다. 서울 못지않게 서울보다 더 비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왜 그러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형 아파트가 많고 그러니까 분양 아파트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탄 1지구는 조금 이제 저쪽에 서동탄역 쪽에 오산역 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GTX역, GTX A 노선역, 동탄역 말 그 반대편, 2지구 반대편으로 가면은 거기는 아파트 값이 조금 안정된 것 같아요. 그냥 뭐 수도권 지역에 경기 수도권에 뭐 교통도 편하면서 1호선 라인에 있으면서도 가격이 괜찮은 서동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죠. 1호선 타면은 지하철 요금도 싸고 한데 이제 GTX A를 그러니까 급행 지하철이니까 동탄 1지구에서 GTX A 노선을 타려면 상당히 와야 되거든요. 제가 봐도 상당히 멀어요. 동탄역까지. 근데 오늘은 GTX A를 한번 타보려고 하는데 여기 동탄 2지구 내에서도 상당히 걸어가야 돼요. 동탄역까지. 여기는 서울 쪽의 끝단이거든요. 끝단인데 걸어서 될 수 있으나 걸어서 순례를 좀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모든 여행은 그냥 걸어 다니는 게 가장 큰 여행인 것 같아요. 넓은 지역을 다닌다는 거는 뭐 거점별로 여행을 하는 것이죠. 이 거점 저 거점 이렇게 뭐 일본 같으면 후쿠오카 관광지잖아요. 후쿠오카 가보는데 후쿠오카를 다 가보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여행은 뭐 진정한 여행이라기보다는 뭐 제가 생각하는 여행이란 거는 우리나라도 아직 못 가본 대한민국도 제가 못 가본 것이 많더라고요. 어제는 이천에 갔다 왔는데 이천도 그 터미널 근처만 잠깐 돌아보고 오고 약간 그
뭐 이렇게 젊은이들 많이 다니는 거리 그 정도만 갔다 오는데도 뭐 하루 갖고 택도 없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어떤 지역이든지 뭐 3시간 이내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거, 뭐 주변을 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뭐 관광에 힐링도 되고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술 한잔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맥주 한잔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좀 이제 검색을 해서 네이버나 이런 데 그 나라 뭐 그런 데 검색이나 뭐 소개팅 앱 같은 데서 어떤 사람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가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라면은 뭐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는 것도 큰 관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말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주위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2층 건물에 세무사 사무실이 많이 개업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뭐 법무사 사무소도 보이더라고요. 한두 군데 정도. 근데 법무사도 개업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지산이죠. 지산 지식산업센터라 뭐 얼마나 기업들이 들어올까 싶긴 한데, 뭐 우리나라 경제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모든 세계 경제가 AI 시대를 다가왔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도 있겠죠. 근데 뭐 기업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면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뭐 전통적인 방법의 기업, 뭐, 뭐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고 제조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글쎄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 성장 동력, 성장 80년대, 90년대 막 성장 5%, 10%씩 구가하던 시대에 과연 그 생산력을 통해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런 걸 통해서 부를 축적한 기업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아는 그 상당히 부를 이룬 분만 하더라도 뭐 그런 분들이 대부분 부를 이룬 방법들을 보면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이죠. 그렇죠. 그 공장 부지나 그런 것들을 분양을 받았는데 그 분양 받은 공장을 유지를 했는데 뭐 부침이 있었겠죠. 부침이 있었는데 뭐 공장의 산업단지 가격이 올랐다가 땅값이 올랐다가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부가 축적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담보를 잡고 또 어떤 생산 시설을 늘리고 하면서 뭐 그렇게 더 잘 됐으면 주식회사 상장해서 더 키우고 다른 자본을 끌어들이고 해서 또 부동산을 사고 해서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어떤 것 같아요. 특수하게 회사들이 부를 늘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지식산업센터에서 기업을 처음 연다? 꽝이죠, 꽝. 제가 볼 때는. 물론 주식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뭐 내가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발명하거나 플랫폼 기업이 돼가지고 최초로 플랫폼 기업이 돼서 그 투자를 받고 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그러면서 상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부를 늘리는,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하는 기업, 글쎄요. 아직도 저는 제가 기업을 한다면은, 기업을 운영한다면은 전통 적 방법을 유지할 것 같아요. 이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보다는 예, 어떻게든 뭐 내가 산업단지나 이런데 내 땅이 끼어 있는 어떤 산업단지나 이런데 들어가서 그 공장을 그 뭐 사든지 아니면 처음에 중소기업 형태로 뭘 만들어서 이렇게 팔다가 어떻게 보면 땅을 포함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꼭 산업센터가 아니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디 지역의 변두리 땅이랄지 이런 거 개간해서 용도 변경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기업을 창출해서 거기서부터
뭔가 단값이 오르고 이런 식의 해서 담보를 잡고 이런 식으로 부를 창출해야지. 글쎄요, 이런 지식산업센터에서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아니면 하청에 재하청 이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인건비 따먹기? 뭐 그 정도 수준?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빠바나 아니면은 뭐 CU 마켓 CU 뭐 마트나 이마트 뭐 에브리데이나 아니 이마트 뭐 편의점이나 이런 거 점주 정도밖에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점주라 해봐야 뭐 자기 인건비 벌어가면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건비 벌어가는데 왜 사업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요? 결국 회사들이 자기 리스크를 감당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산을 분양하고 지산을 분양해서 들어간 사업주들이 돼가지고 그 뭐 하청에 재하청을 주고 여기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거죠. 회사들이 자꾸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물론 플랫폼 기업은 예외겠습니다만은 플랫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자본을 투자 유치받거나 막대한 자본이 있지 않는 한 그 플랫폼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구글이 인수하고 나서 크게 됐잖아요. 원래 최초의 유튜브는 아주 미미했어요. 투자 유치를 받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죠. 동영상을 개인이 올리는 동영상을 계속 그 디스크 하드적인 장치 저장하고 그것을 24시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갖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앞으로는 좀 다룰 수는 있겠죠. AI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수단이 있으니까. 근데 뭐 엔비디아에서 그런 것을 또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나왔대요. 엔비디아에서 그 특화된 하드웨어적인 어떤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엔비디아의 특징이 애플처럼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끼워서 판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만을 공개하거나 소프트웨어만을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엔비디아에는 내가 보면 그렇게 기업이 커진 이유고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일이 애플 전략을 따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면 물론 하드웨어로 출발한 회사입니다. 하드웨어도 출발했지만 난 뒤에 GPU라는 그런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었잖아요. CPU라는 게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개념이라면 GPU라는 개념은 엔비디아에서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최초에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 공급업체에 불과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왜 갑자기 그렇게 주목받냐면 AI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도 엔비디아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GPU에 특화된 기업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GPU에 특화시켜서 그걸 끼워서 같이 내장해서 팔았다는 거죠. 그런 정책을 구사했기 때문에 한 기계 하나 가격이 굉장한 고가를 했죠. 기업에서는 필요하죠. 마치 산업용 로봇을 파는데 산업용 로봇만 끼워서 그게 가변 운영이 가능한 어떤 형태로 만든 로봇을 판다면 그거는 금방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겠죠. 복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그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팔아버리고 하나를 패키지로 판다면 내가 만든 이 기계는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으면 쓸 수 없겠고, 그러면서 처음에 편리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쓰지만 그게 자꾸 시장 장악력을 넓혀가는 게 되는 것이죠.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낸 신제품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AI를 이용한 건데 AI를 이용해서 뭐 의료 상담, 이게 의사의 영역이 아니고 그 교묘하게 피해간 거죠. 의사의 영역이 아니고 뭐 조언해 줄 수 있는 뭐 간호사나 아니면은 뭐 치과에서 보면 이렇게 상담력 있잖아요. 무슨 그때 동영상 나오는 거 보니까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예요. 의사의 영역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허용 가능한 상식 수준의 의료 지식을 그 AI가 맞춤형 AI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마치 사람인 듯이 컨설턴트처럼 옆에서 자근자근 대답 물어보면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호스피스처럼 그렇게 대화해주는 그런 GPU를 그 소프트웨어와
GPU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출시했는데 그게 이제 콜센터나 그런 영역을 대체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병원에서 대학병이나 큰 병원에서 어, 큰 병원에서 그 기계를 구입을 해가지고 확장식 구축해 나가는 것이죠. 자기 손님, 자기 그런 의료 상담을 받는 손님하고 연결을 해서 그 사람하고 1대1로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것이죠. 뭐 잠을 일찍 자시면 자야 된다. 뭐 밥을 먹을 때는 물을 뭐 적게 먹고 밥을 먹어라. 뭐 이런 것들 당뇨 환자한테는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을 섭취하는 데서 지금 이제 수치를 재가지고 본격적으로 재가지고 아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뭐 이제 더 이상 뭘 먹지 마십시오. 뭐 이런 서비스. 이런 서비스 AI 서비스에 특화된 GPU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끼워서 같이 출시를 한 거예요. 뭐 한 대 가격 1억 몇 천만 원이니까 일반 개인은 살 수가 없죠. 이게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일반 이런 그동안 인건비 경험을 통한 사람들의 경험을 샀던 기업들을 병원이나 이런데 이게 의료 상담을 수년 동안 했던 인자한 40대 50대 아줌마들의 그런 것들을 그 AI 기계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 기업도 아닌 독점 형태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특화된 어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웬만한 산업이나 영역 여기 앞에 지금 제가 무인 카페 무인 마트에 있는데 여기에 특화된 GPU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와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로봇가 뭐 앞으로는 인간형 로봇가 만들어지면 거기가 결합도 시킬 수 있죠. 그러나 인간형 로봇만 만들었다고 해서 뭐 동그란 인간형 로봇만 여기다 놔둡니까? 거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를 마치 과거에 PC 컴퓨터를 애플 컴퓨터 있죠? 애플 컴퓨터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 애플 컴퓨터가 다른 소프트웨어를 범용을 사용을 못했잖아요. 애플 운영체제밖에. 마찬가지로 다른 일본에서나 이런 데서 엄청 정교한 로봇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 같이 키워서 어떤 그 로봇가 움직이기만 해서 신기해서 그걸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몇 억짜리 로봇을 로봇가 어떤 가사도우미 역할을 한다던가 뭐 그런 역할을 하려면 굉장히 가격이 싸져야겠죠. 포용성을 갖추려면. 그죠? 근데 거기는 아직은 어려우니까 이런 상업적 기반을 갖고 있는 이 무인마트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손님이 오면 사람처럼 그 로봇한테 인식시켜서 어서 오십시오, 뭘 도와드릴까요, 마치 사람이 보고 있는 것처럼 똑같죠. 계속 녹화하면서 그 사람이 안내도 해주고 계산도 착착 손으로 집어서 다 해주고 그러면 사람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갭 중간에 위치해 있는 회사가 지금 그걸 시도하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이라는 거였죠. 무섭죠. 엔비디아가 GPU 특화된 회사인데 GPU가 그 AI 인공지능에서는 GPU가 필수적 소재고 그러니까 애플보다 시가총액이 막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미래의 산업에 있어서 핵심 애플 같은 회사죠. 애플도 이제 져버릴 수 있어요. 애플도 오히려 테슬라가 더 하드웨어적으로 막강하니까 애플도 지금 다변화하고 막 애플은 개인 어떤 퍼블릭한 게 애플 컴퓨터의 시장이 처음에 애플 컴퓨터가 나온 이유가 기업을 보다는 개인을 주로 취급했거든요. 근데 그 마인드가 똑같아요. 아이폰도 개인을 주로 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들은 주로 타겟이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폰이나 애플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지만은 뭐 기업 가치는 그렇게 앞으로는 높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생각나는 대로 지저대 봤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누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갖는 착각이 이거래요. 뭐냐면은 회사의 명함이 자기 명함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회사의 명함을 갖고 있는 자신의 능력이 완전히 100% 자신의 능력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천만의 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부장이나 과장이 아니면 팀장이 하다못해 대리가 삼성전자 무슨 사업부 뭐 대리 누구라는 명함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100% 자신의 능력만으로 그런 뭐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응? 어떤 수익을 가져다주고 할까요? 근데 그런 수익을 자기들이 팀이 이뤘을 때 수천억 수백억의 이익을 얻거나 수천억 팀을 이뤘을 때 마치 그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수익을 이뤘으니까 내가 나가서 해도 나는 지금 받는 월급만큼 이상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착각을 안 하겠지만 나중에 5년, 10년 근무하다 보면 마치 그게 나의 능력이냐, 내가 나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냐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명함을 갖는 순간 자기는 어떤 우리 사회에서는 환경이 나 자신을 제약한다니까요. 내가 일찍 일어나게 만드는 것도 나의 직장이고, 내가 움직이게 하는 것도 나의 직장이고, 내가 어디 욕구를 갖게 하는 것도 내가 직장, 나의 환경 때문에 내가 욕구를 갖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놀고 그냥 주의 집히는 대로 먹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내 역량이 그대로, 나의 역량이 정말 100% 발휘될까요? 그것이 아니죠. 발휘될 수 없죠.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그게 300년 전이나 400년 전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300년 전이나 400년 전이라도 지금이 2024년이니까 1600년대 아닙니까? 1600년, 1500년대 조선사회에서도 자기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산적밖에 더 되지 않았을까요? 산적이나 의적? 사회가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사회가 나를 변화시킨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려면은 내가 직장을 옮기는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도움을 되고 나의 어떤 바운더리를 바꿔주자면은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내 자신이 직장을 옮기거나 내가 하는 일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긍정적으로 된다는 거, 그런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거나 퇴사한다는 것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준비는 직장 있을 때 해가지고 충분히 그게 어느 정도 나가자마자 어떤 수익성을 바로 창출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사업을 한다거나 자기 사업을 한다거나 다른 직장을 이직한다거나 한다는 것이죠. 그게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내가 선생님을 함으로써 학원을 뭐 인강이나 이런 거 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학교에서 애들이 이 선생님이 뛰어나 잘 가르쳐, 그거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런 이직을 하고 싶거나 그런 분야로 가고 싶을 때 교육 컨설턴트가 되고자 할 때는 유튜브에 자기가 띄워보는 거죠. 내 강의를 띄워보고 그런 학습지 만드는 회사 이런 거 조인해가지고 뭔가 강의안을 만들어봐서 교재를 만들어보고 해서 그게 정말 괜찮게 수익성을 창출할 때 그 회사에서 자기를 스카우트 하려고 하고 그 정도는 돼야 내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연봉을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실 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볼 필요도 없죠. 안정적인 직장을 왜 뛰쳐나가겠어요. 안정적인 게 얼마나 사람한테 큰 위안을 주는데, 안정적인 직장 상태에서 해볼 수 있는 일이 자기만 하면 얼마든지 많아요. 엔잡러라는 말이 왜 달리 나왔겠어요. 현대사회에서 엔잡러란 말이 투잡이 아니에요. 지금 엔잡러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 데 따라 욕망과 의욕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세상이 현재 사회지만은, 또 현재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가 또 자기가 안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나라 사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나이도 많이 먹었다기보다는 사회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한 분야에서만 오래 했습니다. 사실 한 분야에서만 30년 가까이 했는데, 뭐 다행히 저는 제 분야에서 저희 커리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죠. 특별히 이렇게 다른 뭐 수익성을 창출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직종이고, 또 그만한 또 수입이 나오는 직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동탄에 와서 또 동영상 하나 찍어봤습니다. 이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